최근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를 정치복지다, 포퓰리즘 복지다 규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그렇게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철학이나 가치가 없으시군요. 많은 약자를 도움도 안 되게 주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를 정치복지다, 포퓰리즘 복지다 규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그렇게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는요, 총리님, 끊임없이 가난의 경계를 허물고 문턱을 낮춰왔습니다. 총리님, 왜냐하면 누가 봐도 확실한 약자는 이미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회적 약자의 죽음은 오히려 복지의 경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의 잘한 것이 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한 그 포용성, 복지의 확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신 제가 그걸 그런 여쭌 게 부분으로 아니고요. 생각한다라고 사회적 약자의 죽음이 제가 복지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거에 동의를 하시냐고요. 글쎄요, 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4년 송파 세모녀, 올해 4월 창신동 모자는 모두 복지 신청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9년 성북구 내모녀, 긴급재난지원지금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어머니가 죽고 노숙인이 된 아들은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의료비 부담 탓에 장애 등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자살을 선택한, 자살을 하게 된, 할 수밖에 없었던 자립준비 청년 역시 중간에 복지시설을 나왔다는 이유로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님, 바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포용복지를 내걸고 복지 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숫자를 늘려간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지난 5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들끼리 누가 더 가난한지, 누가 더 어려운지, 누가 더 힘든지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약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이런 것들을 계속 완화하고 한 그러한 과거의 정책들은 저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러한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고 있는 또는 복지 약 70개가 넘는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 소득도 5.7%를 올해 인상을 해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 뭔가 약자, 따뜻한 복지, 따뜻한 정책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또 정책은 방향을 잘 모르시는 것 이러한 같은데요. 정책은 계속 전진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독거노인 찾았습니다. 당시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지금 1등급의 아니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네, 58만 원입니다. 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월 27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를 많이 가족이 찾으시는데요. 그렇다는 겁니까? 문제는 1가구 4인 가족이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라고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금 4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집중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문제는 내년부터 이런 공공형 일자리가 6만 1,000개가 사라집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9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께서 공공형 일자리 이 27만 원 좀 벌어보고자 대기 중입니다. 노인 일자리 대란 예고된 상황입니다. 총리님,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노인 어르신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했듯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노인의 직접 일자리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비교적 좀 단순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것들을 좀 더 그러한 일자리에서 그런 일자리를 계속 상당 부분 가지고는 가되 좀 더 많은 역점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조금은 좀 더 고급의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한 것들을 또 민간 쪽에서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금 그런 민간형 노력들을 일자리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민간형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가 더 고급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민간형 일자리 3만 8천 개 정도 늘린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민간형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아닙니다. 민간형 일자리 한 유형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어르신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노인을 짧게 쓰고요. 싸게 씁니다. 16년도에서 19년도까지 살펴봤는데 전체 평균 6개월 이하로 일했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이 50만 원 이하로 임금 줬습니다. 그거는 일률적으로 제가 20년 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네. 않습니까? 저 20년 국감 때 계약서 직접 살펴보고 분석했습니다. 한 달에 5시간 일 시키고 월급 5만 원 주는 것도 고령자 친화기업이라고 정부 지원금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민간형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결국 민간 기업이 뽑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에서 누굴 뽑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젊은 노인, 더 배운 노인들께 이 일자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더 연세가 많으시고 더 형편이 어려우시고 더 배우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민간형 일자리로 그러니까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영혼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회적 약자 정책 펼치시면 안 됩니다. 정부 일자리 못 구하는 어르신들 상당수 거리에서 폐지 줍습니다. 전국에 폐지 줍는 어르신 최소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총리님? 말씀해 주시죠. 듣겠습니다. 15,000명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일하고 몇 킬로 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평균 11시간 20분 일하고 13km 이상 걷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9,480원입니다. 시급이 948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거노인을 만나고 약자 복지를 하겠다고 입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노인 갈라치기 정책입니다. 어르신들끼리 이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누가 더 불쌍한지 경쟁시키고 탈락시키고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발달장애 자녀 살해하고 부모님이 자살한 사건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모르십니까? 총리님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만 10건입니다. 왜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저한테 답변을 질문하셨습니까? 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그 여력이나 사정이 그런 정말 그런 분들께 충분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정부가 직접 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당시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분향소 찾아가서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그런 복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그분들한테 잘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49제 마칠 때까지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그 어떤 관계자 단 한 명도 분향소 찾지 않았습니다. 추모도 안 했습니다. 영국 여왕 조문처럼 패셔너블한 자리가 아니어서 욕이나 된통 먹게 될 자리라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발달장애 부모님들께서는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떠넘긴 탓이라고 외칩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도입 추진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저한테 주신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좀 며칠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어떤 방식으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철학이나 가치가 없으시군요. 질문지를 미리 보지 않으면 답을 못 하시는군요.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 의원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하나하나까지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자 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다 얕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과 저는 재정적으로 배치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의 운영은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해야 되면서 그 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정말 필요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줘야 됩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입니다. 필연적으로 약자의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약자를 도움도 안 되게 주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입니다. 하려면 8가지 서류를 챙겨야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치. 그 서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하셨고 윤석열 정부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보장제도로 연결된 비율 고작 4.3%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행하는 패션을 즐기듯 약자와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약자 복지는 약자를 골라내고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나쁜 복지일 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또 나아가 예산심사에 있어 이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복지 철학이 대한민국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